사실 이 버스 문제 하면 뭐 아시겠지만 인천이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공영제 제도 내에서도 사실은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사 모델의 버스를 함께 도입한 데가 인천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통공사가 있는 곳에서 버스 사업을 직접 하는 데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사모펀드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대수 기준으로는 30% 이상 사모펀드가 장악하는 곳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그 버스 담당자, 인천광역시 담당자가 뭘 우려를 했냐면, 야, 이러다가 조합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 조합이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 조합의 구성이 한 사당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처럼.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많이 잠식을 하면 이 그 운송 사업자 조합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공무원이 진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버스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특이한 혹은 특징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모펀드 버스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조건으로 놓고 보면 야, 인천이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 그 부분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것은 흥미롭게도 아마 올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의 의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관심이 없던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한국의 굉장히 큰 소비자단체의 연합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교통요금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는 원가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 원가만 충분하게 동의가 되면 요금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처럼 뭐 이렇게 뭐 사회적 운동이나 내지는 어떤 시스템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공영제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회원 조사를 시작했고 회원 사업을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고요. 그리고 경실련이라고 하는 조직에선 전국 경실련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는 인천 경실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회의에서 인천 경실련이 우리 지역의 준공영제 대응을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버스 시스템의 개선 문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작은 공영제 운동 혹은 무상교통 운동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지금은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운영체계 자체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도 그럴 게 이 제도가 되게 낡은 제도예요. 여기 이제 2004년도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에 그 당시 서울시의 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자본 잠식 업체 등에 대한 엄격한 퇴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재정 지원을 강요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버스업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퇴출 규정을 마련해 두었어야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좋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낡은 거죠. 낡았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별 버스 회사, 그리고 그 버스 회사가 갖고 있는 개별 노선에 대한 현황을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금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자 단체, 즉 사업자 조합이 행정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주체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을 주는데 조합이 다 갖고 가서 조합이 배분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구조죠. 말도 안 되는 구조죠. 그런데 실제로 준공영자에서의 재정지원금은 사업자 조합이 총액으로 갖고 가서 업체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투명할래야 투명할 수가 없는 구조가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역부터는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의 영역을 행정이, 공공이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인천은 인천교통공사에 버스 본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마 사업자 조합에 그 멤버십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공공이어도. 왜냐면 그 조합에서 그 회칙이나 이런 걸로 구태여 제척하지 않는 한 사업 면허가 있는 자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인천광역시는 내부 정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광역시가 요 시스템을 바꾸는데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조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멤버십을 갖고 있는 주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잠식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비유는 조금 나쁜 비유지만 이를테면 부실한 업체가 있어요. 부실한 업체가 있습니다. 부실한 업체는 은행 빚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융 비용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자라고 하더라도 그 적자에는 운송 적자도 있지만 금융 비용에 따르는 판관비, 그러니까 그 영업 외의 적자도 존재합니다. 이쪽은 되게 건실한 업체예요. 와, 정말 사장이 너무 버스를 사랑해. 그래서 진짜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적자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 여기는 부실한 업체니까 부실한 업체에서 너네들이 나쁘게 써서 되는 적자는 다 빼고 나머지 돈만 줄래? 아닙니다. 이 A 회사와 이 B 회사의 적자를 합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천광역시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버스 서비스의 수준이 평균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실한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이 평균화됐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 표준 운송 원가도 그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업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사용한 돈을 다 걷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 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가가 나오죠. 이 평균가를 갖고 인천시와 사업자 조합이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올해 보험료는 얼마로 합시다. 이런 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할 리가 없죠. 실제 얼만큼 쓰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인천시는 가능하다. 왜? 공영버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문제점을 그 당시 2005년, 6년 당시에 인천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사실은 이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한 것의 문제를 보고 당시의 행정에서는 부분적으로 공영 노선을 만들어서 실제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무작정 저렇게 만드니까 야, 저걸 어떻게 믿고 줘?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는 그걸 공영 노선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운영된 걸 기준으로 해갖고 표준 운송 원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의 표준 운송 원가는 다른 지역의 표준 운송 원가보다 낮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직이 됐던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판도가 다릅니다. 왜? 파업한다. 그래 막 이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서울만큼 다오, 뭐 경기만큼 다오, 그래서 여기가 오르면 인천만큼 다오, 여기가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표준운송 원가가 올라가갖고 그 다음부터는 좀 판도가 바뀌었지만 사실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진 제도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게 이제 한국의 버스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공공교통과 관련돼 갖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을 가갖고 그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노동조합을 만났을 때 제일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 버스 노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왜 노선권이 사유재산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도로를 까는 건 누굽니까? 도로는 공공이 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공이 깐 도로 위에서 영업하는 게 어떻게 민간의 배타적인 소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은 역사적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부터 소위 자동차 사업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특혜를 준 거예요. 너네만 여기서 버스 사업을 해. 그래서 대구에서는 사업자 하나 지정해주고, 뭐 서울에서는 2군데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권을 배분하면서 작동했던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자동차 사업법이 해방 이후에도 존속이 돼 갔고요. 60년대에 그 박정희 정부 내에선 그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자동차 사업법을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령으로 있었던 자동차 사업법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90년대에 들어가선 망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자가가 늘면서 사실은 이 시기에는 이제 망했어야 되는데 90년대 중반에 재정지원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만들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남게 된 거죠. 근데 근근히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만 받거든요. 근데 사업체가 되게 부실했어요. 부채도 되게 많았고 사장이 엉뚱한 사업을 하면서 빚도 되게 많이 져서 회사는 되게 부실했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됩니다. 이게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위기에 봉착을 해요. 즉 이제 파산이나 내지는 폐업을 앞둔 버스 회사들이 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준공영제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는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적자 보전형 그 민영제하고 현재 준공영제하고 차이가 가장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이윤을 보장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제가 뭐 준공영제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표준 운송 원가상에 이윤이 보장돼 있으면 그것은 준공영제형 민영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 보장형 민영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버스 재정 지원이 다 표준 운송 원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표준 운송 원가 표를 보면 거기에 이윤이 있습니다. 이제 이윤이 있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그냥 노선권에 올라타 있는 사업이 됩니다. 완전히 지대추구형 사업이 되는 거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적자가 나도요. 재정지원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윤까지 보장이 돼요. 얼마나 논하는 장사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준공영제 이후에 이 부실한 업체들이 파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두 개 업체가 한 20년 동안 파산을 했는데 그 파산의 이유는 뭐냐면요. 대표이사가 갑자기 온천 사업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 뭐 이런 정도가 있는 거지. 정말 버스 운수 사업을 하면서 망한 사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그 보조금의 지급 방식이 이겁니다. 총 버스 운영 비용을 사업자 조합에서 개발 회사에 대한 비용을 다 받아서 합산을 합니다. 그 버스 회사들이 벌어들인 운송 수입을 다 합산을 합니다. 뺍니다. 요 나머지 차액이 정상 그 보조금입니다. 그러면은 인천광역시와 버스 사업자 간의 협상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갖고 하는 겁니다. 요걸 놓고 뭐 1,000억이면 1,000억 딱 놓고 야 여기서 이건 좀 과하니까 100억만 좀 깎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총액을 가지고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재정 지원은 각 개별 업체를 두고 A 업체,
노선 5개 운영하는데 야 여기서 3개 노선은 흑자고 2개 노선은 적자네. 흑자 노선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쪽으로 가? 근데도 적자가 이만큼이 생겨? 이런 것들을 검증해갖고 그럼 업차별로 여기는 2억, 여기는 뭐 1,500,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액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정산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협약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협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MOU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이 인천 사업자 조합하고 맺은 협약서가 기본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례가 서 있는 겁니다. 협약을 바꾸지 않으면 이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협약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갱신 조항이 없습니다. 폐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이 한 장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6천억에서 7천억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협약서에 갱신 조항하고 폐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깨잖아요. 정말 엄청난 소송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사업자로 하여금 무한한 기대를 갖도록 만드는 협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을 깨므로써 이 협약의 상대방인 사업자 조합이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이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언제까지 살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할 때에는 장래에 서로 얻을 수 있는 혹은 기대하는 기대까지도 경제적으로 산정해갖고 보상금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이 협약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서울시의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금 다 그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데인데요. 어떤 걸 만들었냐면, 실제로 이 운수업체들이 운영하는 총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업을 뛰는 총 거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대가 있을 겁니다. 인가 차량이라고 하는 대. 그리고 이 업체마다 사후적으로 얼마큼 돈을 갖고 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본 건 뭐냐면, 이 업체가 이쪽 업체보다 더 많이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영업거리인가 차량 대수인가를 갖고 만들어 본 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영업거리가 많은 쪽에 훨씬 더 상관관계가 많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영업을 많이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보조금을 가는 이 상관관계가 많아야 될 건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인가 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버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가장 유리하게 버스 사업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차량은 많이 갖고 노선은 많이 만들면서 노선당 운영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차량이나 노선은 계속 늡니다. 차량이나 노선은 계속 늘어요. 근데 운영 횟수가 많은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2번 운영하는 데에도 굳이 70-1, 70-2 이렇게 만듭니다. 왜? 노선이 많으면 의무적으로 차량을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횟수가 늘어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유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대 추구의 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업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 업체가 일하는 만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버스 업체가 차량을 몇 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돈을 갖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대 추구형 사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표준 운송 원가도 대당 1일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대당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동비인데 요거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거라면 여기에 보면 보유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기타 차량 유지비, 뭐 차고지비, 기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표준 운송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요 차량 감가상각입니다. 차량 감가상각. 왜 그러냐? 차량 감가상각을 다른 사람이 돈을 대주면 그 차량의 주인은 누구죠?
왜냐면 원래 이게 상품의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인 내가 100원을 주고 샀을 때 내가 계속 그걸 쓰면 감가상각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쓸모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 중고라도 안 팔아 뭐 이렇게 되는, 아니, 중고라도 안 사 뭐 이런 식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자연적으로 늘거나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줄죠, 대부분. 그런데 감가상각까지 보조금으로 메꿔줘요. 그럼 도대체 이 차량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돈을 대주는 공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타 관리비에는 부채도 들어갑니다. 뭐 임원들의 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표준운송가에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냐? 사용자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사용자의 부담 역시 표준운송가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의 사용자는 무엇을 할까요? 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냐? 실제로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버스는 운전기사만 있어도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운전기사들끼리 모여갖고 기존의 운행 계획 딱 놓고 야 오전에 요거 요 노선 요거 요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자. 끝. 그냥 그겁니다. 정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정비하는 사람이 차량 정비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서울 같은 경우가 버스 준공영제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버스 서비스가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돈을 줘서 지역마다 버스 서비스만이라도 좀 더 균등하게 제공이 되면 저는 돈을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치에 한참 미달하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요금을 적게 내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적인 박탈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인천 같은 경우도요. 동일한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지역 간에 교통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준공영제로 교통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준공영제의 제도적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 돈을 주니까. 천천히 운행해도 돈을 줘요. 그럼 구태여 빨리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걸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막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공공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공공 입장에서 사업자가 노선을 막 늘린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씨, 돈 많이 들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공공교통의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이 비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많이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이나 정치가 이 공공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가 제일 나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조금을 나가는 재정을 줄여야 된다라는 유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필요한 노선을 줄여야 돼. 사람이 적게 타는 건 없애야 돼. 이런 식의 논리를 공공이 막 나서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 서비스가 만약에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동등하게 이 서비스가 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늘려봤자 다 민간 사업자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고요. 뭐 요거는 재미있는 거지만 그리고 요거 정상 과정에서의 문제도 여기 행정 쪽 아시는 분들은 요걸 좀 잘 아실 텐데 원래 보조금은 되게 엄격해요. 정상 과정이 되게 엄격합니다.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해도요. 영수증 다 붙여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항목은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목에요.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아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경상 이전 경비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행자부가 별표를 쳐서 이 항목은 사후 정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공무원들이 되게 재밌는 게요.
공무원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관리법상의 보조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대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왜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 그랬대요. 원래 그랬대요. 근데 이것을 파고 팔면 결국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산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이 예산 편성 지침상에 놓고 보면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유가 보조금하고 비수익 결손 노선에 대한 보조금, 이 두 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공영제 하에서의 표준운송 원가는 적자만 보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윤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업계 보조금에 그걸 다 넣습니다. 다 넣습니다. 뭐까지 넣냐면요. 인천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서울이 관행적으로 어떤 걸 넣었었냐면 그 버스 노동자들 그 1년에 한 번씩 그거 체육대회 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복 지원비 이런 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우수 운수 종사자 해외 연수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묶여갖고 편성이 됩니다. 그것도 다 보조금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의회에서도 별로 지적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별로 지적이 되지 않고 감사기구에서도 별로 지적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를 때려잡는다 혹은 뭔가 단도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만약에 인천에 버스 업체가 있어요. 정말 악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허 취소를 해요. 그럼 누가 1차적으로 피해를 볼까요? 맞아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뭔가 처벌을 하려고 해도요. 그 처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부, 지방정부 누구도 이 버스 운수 사업자에게 법적인 페널티를 줬을 때 그 후폭풍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방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해요? 작년인가 제주도에 버스업체 사장이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됐거든요. 보통 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처벌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감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버스 업체 처벌하지 마라. 왜? 우리 동네 버스 안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사실 인천 같은 공영 모델이 있으면 공영 모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있는 노선에 대한 차량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여유 차량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대차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버스 사업자가 멈추면 목포 같은 경우가 한 2달 동안 버스 사업자가 사업자 파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운행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하겠네?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러면 목포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주광역시 이런 데에 있는 관광버스 업체에 연락을 해갖고 그 버스를 다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버스 기사들한테 일당을 줘가면서 60일 동안 버틴 겁니다. 거기에 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 무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2달 동안 전세버스를 거기 사람도 별도로 고용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걸 딱 거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포시가? 다시는 하기 싫은 겁니다. 다시는 하기 싫은,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줍니다. 왜? 전세버스 갖고 그렇게 쓰는 돈을 차라리 그냥 사업자 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된 사업인 겁니다.
사모펀드의 속성이 뭐냐면요. 사모펀드의 속성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공모펀드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하는 사람이 누군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 출자자뿐만이 아니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다 밝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는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정말 사사로운 펀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밀까지는 아니죠. 비밀이면 좀 이상하니까 비공식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는 펀드입니다. 그 대신에 되게 리스크가 높아서 이 돈을 떼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이 사모펀드인데, 역설적으로 이 사모펀드는 중공영제가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들어오게 된 거죠. 서울, 인천, 대전, 그다음에 지금 제주 이런 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 중공영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특징이고, 당연히 뭐 이런 배당 현황 뭐 이런 것도 되게 심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중공영제가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기사도 있었죠. 뭐 2023년부터 계속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 버스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골치를 썩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서울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에 했던 차파트너스가 내놓은 투자 제안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서울 먼저 이거 1호 펀드로 이거 먹고 2호 펀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3호 펀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몇 대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천 같은 경우가 요 1호 펀드와 그다음에 2호 펀드, 3호 펀드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송도버스, 강화선진, 삼환, 인천 스마트 이런 데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00여 대의 인천 최대 사업자가 되겠다. 이게 이제 이 투자 제안서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중공영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중공영제 제도의 안정성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조례를 통한 규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운송 원가 산정 및 재정 지원, 중공영제 협약, 공법상 계약, 임의로 협약 해지 및 운영 방식 변경이 어려움,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운송 사업체 권한 위임, 표준운송 원가 산정 시 의견 개진 및 서울시와 협의.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공영제 사업자의 적정 이윤 보장, 그래갖고 중공영제 협약서에 수익금이 적자인 경우에도 이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투자자를 안심시키는데 이만한 조건이 없죠. 네. 조례에 의해서 적자여도 운송이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사모펀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재밌는 건 그게 이제 재작년부터 그래서 사모펀드가 막 이슈가 되면서 마치 국토부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설레발을 떨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국토부의 시내버스 중공영제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쵸.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반의 국내 여건을 전제로 해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시장 진업으로 인해 시장 질서 혼란에 대해서는 예방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예방책이 뭐냐? 벌점 주는 겁니다. 벌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사모펀드가 자본이거든요. 근데 자본이 특정한 산업 부분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시장 경제 내에서는 자유인데 그럼 어떻게 사모펀드는 버스 사업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인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본적 해결책 없다고. 맞습니다. 없습니다. 민간회사인 버스 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사모펀드든 아니면 무슨 개인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매각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이 사모펀드 버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압력으로 이 사모펀드 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구나. 정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걸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얘기가 공영제가 돈이 많이 든다라고 뭐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논리는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14년도에 그 서울시가 딜로이트 회계법인이라는 데에서 낸 보고서인데, 요때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가 계속 요걸 얘기를 하면서 야, 공영제도 검토하세요 해갖고 요 슬라이드 한 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제 전환 효과 산출이라고 하는 이제 요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 비용이 1, 비용이 2, 그래서 총 비용이 이건 서울시 전체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63개 전체 회사를. 그래서 총 비용이 1조 700억 정도가 든다라고 나왔습니다. 공영제 전환 효과는 효과 1 해서 2,800억, 효과 2 해서 3,500억 해서 총 6,3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견주면 비용이 더 많네. 그래서 공영제 효과는 경제성이 떨어져. 요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비용의 1, 비용의 2가 뭐냐? 비용 1, 차고지 매입 비용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비용 2, 노선 매입 비용입니다. 이것도 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일까요? 아니죠. 초기에 자산을 매입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효과를 보죠. 효과 1, 연도별 표준 운송 원가 지급액과 운송 손실 보전액의 차이. 그러니까 중공영제와 공영제에 들어가는 돈의 차이입니다. 이건 한 번만 발생하나요? 아니죠. 공영제로 전환하게 되면 중공영제에 나갈 수 있는 돈이 계속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이건 누적적인 효과입니다. 매년 이만큼씩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효과 2, 최적 배차로 인한 효과입니다. 최적 배차에 의한 효과도 계속 누적되는 거죠. 만약에 중공영제에서 기존 배차대로 운영하면 나갈 비용들이 공영제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줘야 될 돈에서 아껴지는 돈이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초기 비용이 1조 700억 정도 들고 연간 발생 효과가 6,300억 정도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몇 년이면 이걸 상계할까요? 한 2년? 그쵸? 2년이면 상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는 공영제를 하면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가 아니고 오히려 2,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영제로 전환하면 초기 비용을 다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강제로 버스 업체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회사를 어떻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팔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영제가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연간 계속 운영되는 비용의 누적을 고려하면 못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 노선 가격과 관련된 것도 이게 사모펀드가 샀던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노선당 한 4천만 원? 이렇게. 근데 이런 신길 운수 같은 경우는 노선당 12억 이렇게 들기도 했고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중공영제와 관련돼 갖고 가장 상징적인 게 이런 건데 여기 똑같이 중공영제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제도가 달라요. 뭐냐? 서울은 노선권이 민간에 있습니다. 런던은 노선권이 공공에 있습니다. 근데 운영은 민간 회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 방식은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 면적은 2배가 넘죠. 그렇죠? 그리고 시가 면적도 3배 정도가 됩니다. 런던이. 그런데 업체 수를 보십시오. 런던은 7대, 서울은 66개. 그 다음에 차량 대수가 여기가 더 많습니다. 8,000대, 7,000대.
그러니까 소위 규모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런던이라고 하는 지역보다 더 효율적이냐 버스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굳이 66개 업체나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준공영제 제도 때문에 이 많은 개수의 사장들이 존재하는 거죠. 버스 업체 사장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 현행 그 공영제를 운영하는 데만 보더라도 대당 운영 단가가 준공영제보다 훨씬 더 쌉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표준운송 원가상의 한 대당 1 운영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8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다. 예, 80만 원, 70만 원 보통 이렇게 잡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그리고 설사 공영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사업자 이윤으로 보장해줬던 것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비용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한 1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이제 틀린 그림이 됐습니다. 왜? 지금 현재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요, 수도권은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연봉이 이미 공공부문을 앞섰습니다. 공공부문을 이미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때문에 공영제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버스 회사가 월급이 더 많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요런 논리는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민주버스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도 그래서 공영제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조금 힘들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 하에서 실제로 개별 노동자들의 여건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준공영제로 가서 공무원이 되면 신분은 보장이 되는데 사실 임금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은 기준 직급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스 직종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게 이게 직급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무기, 뭐 각급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뭐 한 200 정도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월 한 100 정도가 차이가 나면 이 100을 어떻게 하면 직무수당 방식으로 해갖고 별도로 이걸 채워서 이렇게 전환할 때 요 낙차를 좀 줄일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버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거기는 공영제 운동을 쭉 해왔던 노동조합의 노선 자체가 공영제였던 건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그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이 운동 과정에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운동이 과거에는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방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잔노련이라고 하는 거의 독점 노동조합을 깨는 방식의 이것과 연결이 됐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 조금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이걸 시민운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개별 이익과 이 공영제 운동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생기고 있고요. 뭐 지금 저희 단체 같은 경우가 제안하는 게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사업자의 팔을 비틀어서 그걸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걸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경미한 어떤 그 감차, 뭐 운행 횟수에 뭐 이런 식의 조건만 있고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갖고 날릴 수 있는 면허 취소의 조건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형태의 모델인데 공영 노선을 별도로 만들자. 그러니까 신설 노선은 그냥 다 한정면허로 해서 공영 노선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그 교통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실제로 노선 운영을 맡기면 되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가 있고 교통공사 조례에 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버스 사업을 하는 교통공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영 노선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요걸 만들자. 그리고 완전 민영제 노선도 두자.
수익이 나는 노선은 그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다 먹으라고 두자. 지금은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흑자 노선의 이익과 적자 노선의 적자를 견주어서 여기서 더 적자가 나는 부분을 재정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 구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흑자 노선도 있고 적자 노선도 있어요. 저는 어떤 유인을 가질까요? 흑자 노선에서 흑자 나는 게 나한테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어차피 이 차익은 다 재정지원금으로 받을 건데 내가 구태여 뭐 흑자 노선에서 흑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도 우리 사업체에 적자와 흑자를 계산했는데 어라? 흑자가 더 많이 나네? 그럼 저는 어떤 유인을 가질까요? 대출을 막 땡깁니다. 금융비용을 이만큼 만들어요. 돈이 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만들어 줘봤자 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만들어 놔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요건 나쁜 팁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A라고 하는 금융회사에 100억을 빌립니다. 이자를 4.5%를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4.5%가 적정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4.5%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인 제 개인 김상철이 이 은행에 대출을 합니다. 어떻게 대출을 하냐? 2%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개인인 내가 내야 될 이윤의 일부를, 그러니까 이자의 일부를 회사 대출의 이율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금융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법인 대출의 이율과 당신 개인 대표이사의 그 대출을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그래요. 회사 대출이 좀 요 상품으로 해서 좀 대출 이주율이 좀 높은데 요거 해주시면 뭐 특별하게 저희가 저리로 해갖고 요거 내줄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주주인 제가 회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한 해 회계 정산을 하면서 이 주주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놔요. 근데 회사 회계로만 놓고 보면 여기는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적자예요. 이 회사 자체는 적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대표이사는 가난해지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돈도 빌려줘, 저리로 은행 대출도 받아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어. 뭐 완전 논하는 거죠. 근데 회사는 되게 깡통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차라리 적자 나는 노선을 갖고 있는 업체는 그 흑자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잘 내두는 게 맞다. 굳이 보조금 제도로 묶어서 야 너네 적자 나는 노선이랑 합쳐갖고 그냥 이렇게 운영해 뭐하러 그러냐. 좋은 노선을 갖고 있는데 그냥 민영제로 가라. 통제도 거의 하지 말고 여기는 사고만 안 치면은 그냥 민영제로 다 먹게 두자. 대신에 적자가 나서 재정지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요기는 새롭게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협약서 깨고 개별 업체별로 자 보조금을 줄 테니 너네들의 의무는 이러해 라고 하는 인천광역시와 개별 버스 업체 간에 별도의 계약 방식으로 요 보조금 구조를 다시 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사업자 조합과 인천광역시가 맺은 협약을 깨야 됩니다. 근데 이 깨는 거를 인천광역시가 깰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느냐? 사업자들이 조합 내 투표를 통해서 깨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들 중에서 누가 힘이 세냐면 대부분 흑자 나는 사업체들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흑자 나는 업체들의 동기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야, 너네 이익을 너네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인천광역시의 버스 사업자 조합 내에서 야, 중공영제 협약 깹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사실은 현재 중공영제 체계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깨기 위한 꼼수예요. 흑자 다 드세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자 노선 부담스러우면 파세요. 우리가 돈 주고 사드릴게요.
그래서 당신들은 알짜배기 흑자 노선만 운영해서 이익을 팡팡 갖고 가세요. 대신에 적자 노선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싶어요? 별도로 계약합시다. 근데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적자 노선 우리한테 넘기면 적정가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사업체를 정리하고 흑자가 나는 노선들을 몇몇 회사에게 몰아주면서 차라리 이렇게 규모화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안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현재 버스 사업자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현재 준공영제 제도가 너무 완벽한 제도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상속도 되고 매년 현금이 쌓이는데 이걸 굳이 왜 바꿔요? 뭐 그러잖아요. 노동조합이 막 임단협 요구해요? 해주면 돼요. 왜? 그 돈 내가 안 줄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버스 파업하면 버스 노동조합이 어디 가서 데모를 하죠? 다 시청 앞에 가서 해요. 왜? 거기가 진짜 사장이거든요. 사업자는 정말 엄청 좋은 겁니다. 그냥 우는 소리 하면 돼요. 이렇게 단협에 나와서 우리도 주고 싶죠. 근데 인천시가 돈을 줘야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준공영제 제도를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방식으로는 그걸 일시에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내지는 의도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방식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혁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선권을 중단시킨다. 이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법적 상황이나 내지는 사업자 구조나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 조합으로 뭉쳐져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분리시키는 방식의 요 다양화밖에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사실 사모펀드가 이걸 파고든 거거든요. 사모펀드가 어떻게 하냐면 개별 회사들을 계속 만나고 다닌 겁니다. 사장 자리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모펀드 회사의 사장들이요, 다 기존 버스 회사 사장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특혜를 주는지 아세요? 제가 A 회사 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6개 회사를 먹어요. 그러면 저한테 명함을 2장을 봐줍니다. 이 여객 대표이사, 저 여객 대표이사.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이 사회 그 사업자 조합에 나가면 저는 의결권이 2개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 대표로, 이 회사 대표로. 월급도 2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회사 사장들이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버스 사업 계속 할 생각 없는데 장기적으로 다른 사업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휙휙휙 넘어가고 있죠.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지금 엑시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 펀드에 매각하는 방법, 기존 버스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법인데 대형 펀드 매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중에서 규모가 있는 거는 다 외국 펀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파트너스가 땡긴 돈이 그래도 뭐 1호, 2호 뭐 이렇게 해도 몇 천억 수준에 불과해요. 한 7, 8천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 기존 버스 업체의 매각? 사실 이러면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개의 버스 업체를 한 업체씩 다시 쪼개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버스 업체도 6개를 통으로 매각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자본력이 딸려서. 이건 불가능. 그러면 이제 기존의 다른 불안정한 사모펀드, 짝퉁 사모펀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뭐 차파트너스 하면 차차파트너스 이런 데가 또 등장해갖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차파트너스의 재무적 투자자였던 뭐 신한캐피탈이나 하나캐피탈이나 내지는 이런 데가 눈총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모펀드, 버스 사모펀드 투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좀 욕을 먹었어요. 시민들 혈세 갖고 너네들이 돈 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윤리경영 이런 거 되게 강조하는데 그러면 되게 그렇잖아요. 막 ESG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투자 철수와 관련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위장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외국 사모펀드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겁니다. 일단은 야 외국 사모펀드한테 버스 파는 건 좀 심하지 않냐? 하고 막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를 만드는 건 또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죠. 사모펀드 버스 업세 투자 제한하는 방안 적용 불가. 사모펀드에 대한 재정 지원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 적용 불가. 네, 검토 다 했다니까요. 이게 2024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법적 규제할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버스 업체에 진출하는 건.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것의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면 사모펀드한테 팔려면 서울시에 파세요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걸 사기 위한 총알을 미리 준비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가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땡큐예요. 왜? 중고형제는 어쨌든 갖고 있으면 이윤은 나오니까 1년에 그래도 몇십억씩 이윤이 계속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눈총을 받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민사회에서 사모펀드 버스를 서울시가 인수해라 라고 해서 만약에 서울시가 해당 사모펀드에 우리가 1차적으로 매입 의사가 있으니 가격 협상을 합시다라고 나서면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민간 간의 거래보다는 좀 더 싼 가격에, 왜냐하면 지금 사모펀드는 이윤을 다 가져갔어요. 이미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정했던 한 12% 정도의 이윤을 다 챙겨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딱히 추가적인 그게 없다면 요거를 살 수 있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 비용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걸 이후에 바라는 게 뭐냐? 요게 이제 지역교통공사인데 런던 교통공사예요. 근데 런던 교통공사의 사업 부분을 보면 철도도 있지만 버스도 있고요, 트램 경전철도 있고요, 수상교통도 있고요, 공원, 도로, 터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통공사가 굉장히 통합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 관련된 역할을 아예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런던인데 그 말고 뉴욕 같은 경우가 지금 막 이렇게 뉴욕 시장 나왔던 사람이 막 이렇게 무상 버스 한다고 막 난리잖아요. 네, 무상 버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뉴욕의 MT라고 하는 교통공사에서 계산을 했어요. 무상교통, 이 후보자가 얘기하는 대로 무상교통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 액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거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가 유료 터널하고 유료 도로 관리도 해요. 그리고 이 교통시설과 연관되어 있는 세금도 직접 관리합니다. 특히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 그리고 뉴욕은 혼잡 통행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와, 여기 무료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럼 뭘 올리면 될까? 혼잡 통행료를 올릴까? 아니면 상업시설에 드는 이 교통세를 올릴까? 아니면 그 유로 터널 혹은 도로 그걸 올릴까? 주차 요금을 올릴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12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다 재정으로 때려박는 방식이 아니고 자가용 이용자들이라고 하는 요 세입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 교통 때문에 부동산의 이익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이 상업시설이나 대형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교통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거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관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업소가 하잖아요. 만약에 그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교통공사가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 그 영업이익, 거기에 운영이익들을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버스 노선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공공이 걷는 부담금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형 상업시설이나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건데 이런 대형 건물들은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사회적인 그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그걸 부담금으로 내 해갖고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계속 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막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의 뭐 50%를 무조건 이 교통공사의 공공교통 부분에 쓸 수 있게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로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하는데 다만 현재 교통공사가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인천은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이게 되게 특이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특별교통수단도 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데가 놀랍게도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버스 운영하는 교통공사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공사가 운영하는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도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면 인천교통공사가 가장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인천교통공사가 지금 골치 아파하는 그 월미도에 그거 있잖아요. 진짜 관광용으로 쓴다는. 사실 그게 수익만 좀 나도 사실 이게 통합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걸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금을 인상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자산 관리도 이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런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에 그 투자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처에서 뭐 하냐면 철도 부지에 임시적인 그 수익 사업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있다가 뭐 차고지나 이렇게 쓸 것 같은데 해서 땅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단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기숙사로 쓴달지 뭐 임대주택으로 쓴달지 해서 진짜 수익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방식의 사업을 직접 해요. 그리고 인천도 유료터널, 유료도로도 좀 있잖아요. 그거 막 무료화 해갖고 뭐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걷는 거였으면 그냥 그거 교통공사에 넘겨서 그 통행료 수입으로 대중교통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가용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면 자가용 이용자만 좋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익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버스 타는데 시간만 더 막히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사모펀드 버스 인수와 관련된 것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가면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통공사가 교통 전문 기관으로서 버스, 지하철, 특별교통수단, 나가서는 트램이나 경전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교통시설까지 다 운영하게 되면 교통공사야말로 이제 교통정책의 일종의 기획과 운행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여기에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좀 잘 붙이면 현재보다는 더 괜찮은 통합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걸 작동시키는데 몇 가지 문턱이 있어요. 근데 그 문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은 뭐냐면 이 모델은 되게 역량이 있는 공사 모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공영화 얘기하고 말로는 정부가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그게 유능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늘 유능하진 않습니다. 늘 유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뒤통수를 맞잖아요. 에이, 이거 그게 했더니 괜히 뭐 비용만 많이 들고 뭐 제대로 뭐 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영버스가 반드시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어야 할까?
공사가 노선권이나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다시 쪽에서 마을 조합이 비영리 조직이 이것을 어떤 구나 혹은 어떤 지역을 담당하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이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이 공사의 어쨌든 조직 구조도 그렇고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와서 인천광역시 자체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